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서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링컨의 플래그십 SUV죠. 내비게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정말 이름만큼이나 웅장한 크기로 또 시선을 사로잡는데 이 차, 코도 너무 커요. 네,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비게이터의 앞모습 먼저 보면 우선 이렇게 큰 차를 선호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역시 이 존재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뭐 크기에서 오는 존재감도 있지만 각 요소를 꾸미는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압도적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 그릴은 진짜 요 근래 이렇게 큰 그릴을 가진 차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링컨 로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팔뚝 하나 정도, 한 마디 정도 크기에 상당히 큰 사이즈를 또 갖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로고 그대로 패턴으로 이어져서 상당히 또 센스 있게 또 구성을 해 놓았죠.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형상은 무난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막 날렵하게 막 곡선을 사용하고 막 찢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크기 자체가 커서 압도적이에요. 뭐 주먹 한 2개 들어갈 만한 굉장히 상하향 등은 물론 주간주행등도 2줄로 넣었어요. 진짜 요 아래쪽에는 이제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죠. 범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톤 다운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화려하게 입체적으로 크게 뚫거나 이러진 않았고, 적당히 아는 위치에 그래도 가로선을 몇 개 추가한 정도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여긴 다 뚫려 있네요. 웬만한 부분은 다 뚫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모습에서 지금 계속 리뷰를 하면서 시선이 꽂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컬러예요. 이 차 컬러가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차체가 크기 때문에 도장 면적도 넓죠. 그래서 색깔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두운 곳에서 보면 거의 블랙에 가깝고요. 또 밝은 곳에서 빛을 쏘고 보면 이게 남색깔이 이 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펄이 많이 들어간 차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갔고, 이 네이비 컬러 상당히 뭔가 청초한 파란 색깔, 약간 바다 색깔 같기도 한데 너무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내비게이터의 옆모습, 이 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선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한눈에 봐도 키가 작은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이거 봐요. 어깨보다 위에 있어, 사이드 미러가. 진짜 굉장히 큰 차입니다. 기본적인 수치만 봐도 이 길이는 5.3m가 넘고요, 너비도 2m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앞뒤바퀴 사이 거리죠, 휠 베이스 역시 3100mm에 이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면 웬만한 플래그십 대형 세단과 맞먹거든요. 엄청난 크기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각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비게이터 레터링, 이 음각으로 아주 이쁘게 파 놓았는데, 이렇게 큰 장식도 이 차에서 처음 보는 것 같고요. 휠 한번 볼게요. 사진 영상 속으로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이 휠이 지금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무려 22인치 휠이거든요. 타이어도 285mm 사이즈인데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볼트도 6개나 쪼여져 있고 여러가지 좀 두툼한 살을 꽤 많이 집어넣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좀 우아하면서도 차분한 고급차 이미지를 잘 구현을 해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어마어마하고요. 물론 레인저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어 손잡이도 엄청 두툼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옆모습은 전면부와는 살짝 다르게 크롬 도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리창 아래쪽을 아주 길게 흐르는 이 선을 비롯해서 도어 손잡이,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보다 살짝 위쪽에 있는 이 아래쪽 장식 정도가 크롬 도금을 좀 넣었다. 그렇게 두께가 껍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요즘 트렌드에 잘 맞춰서 세련되게 잘 꾸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수십 년 포드 링컨이 갖춰놓고 있는 기능이죠. 이 디지털 키, 여기도 한편에 잘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을 열면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또 이쁘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꼭 이거를 밟고 타야 돼요. 워낙 차가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이걸 밟고 타야 되고, 문을 닫으면 또 이쁘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뒤쪽을 보면 확실히 3열을 갖춘 풀사이즈 SUV이기 때문에 유리창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딱 3피스죠. 하나, 둘, 세 개. 이게 더 커. 진짜 이 부분이 거의 킬링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모 반듯하게 아주 넓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 특히 3열에서도 개방감에 조금 더 이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비게이터의 뒷모습을 살펴보면 우선은 살짝 투박합니다. 좋게 말하면 좀 클래식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바탕은 역시 직선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고 테일램프 크기가 크기 때문이에요. 아, 진짜 요즘 테일램프 그래도 좀 많이 작아지는 추세긴 한데 내비게이터는 여전히 큼직합니다. 그리고 다른 링컨 SUV 계열과 마찬가지로 가로선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표현을 했죠, 디자인적으로. 그다음에 이 램프와 램프 사이를 잇는 이 가운데 부분 크롬 라인도 꽤나 두껍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링컨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알파벳은 정 가운데에 붙여 놓았네요. 후방 카메라는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대신 이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쪽은 여기에 버튼이 안쪽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범퍼는 그렇다 할 특징은 딱히 없죠. 예, 그냥 평범하게, 특히 이 안쪽을 뜯어내면 이제 연결고리라든지 견인, 뭐 트레일러 같은 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기능들,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고, 요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요 아래 밑에 붙어 있어요. 뭐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 더 차분하게 달릴 수 있는 플래그십 라인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배기구를 에비에이터처럼 막 돌출형으로 뚫어 놓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요 안쪽에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무지하게 큽니다. 정말. 주먹 두 개는 그냥 들어가네. 이외에 시선을 자극할 만한 디자인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링컨 내비게이터의 외관은 그냥 크기로 승부한다. 크기 깡패. 세부적인 막 고급, 막 안에 막 섬세한 디테일 요소 이런 거보다는 그냥 크기 하나로 압도한다 라고 외관을 간단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뒤쪽에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은 두 개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위치해져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고요, 이쪽을 누르면 이 뒷 유리창만 틸트업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또 틸트업이 되죠.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는데, 이 부분 여기까지. 트렁크는 조금 이따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링컨 내비게이터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구성이나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링컨 패밀리 룩을 아주 잘 맞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팅 타입으로 살짝 떠있는 형태의 이 센터 터널이라든지 수평을 강조한 대시보드, 피아노 건반을 연상케 하는 이 전자식 변속 레버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은 링컨 차들에서 봤던 익숙한 모습이죠. 그래서 뭐 어색하거나 낯설게 다가오지는 않고 오히려 익숙하면서도 조금 더 정형화되어 있고 클래식한 매력을 잘 뿜어내는 게 내비게이터 실내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테일적인 요소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풀 디지털 계기판, 그 다음에 조금 더 돌출형 형태의 와이드 타입은 아니고요, 살짝 직사각형 형태의 센터 패시아 모니터, 둘 다 크기 자체는 큼직큼직해서 볼만하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송풍구 등이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터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 폭이 넓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양쪽 사람이 팔을 하나하나 충분히 걸치고도 더 공간이 남을 정도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런 버튼류의 모습도 상당히 화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롬 도금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많은 양을 또 크롬으로 메꿨기 때문에 테두리를 감싸는 라인이라든지 조수석 끝까지 이어져 있는 다양한 여러 줄의 크롬 라인, 그리고 이런 송풍구의 디테일 요소, 스티어링 휠에 버튼을 감싸는 라인, 도어까지도 꼭 크롬의 천국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심지어 이 도어 손잡이 요 양 끝에도 다 크롬으로 해놨어. 야, 진짜 화려함은 2차만한 게 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롬 도금을 번쩍번쩍하게 많이 둘러 넣은 것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터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거의 뭐 웬만한 수납장 잘 짜맞춰진 가구 수납장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넓은 곳에는 컵홀더와 이렇게 키를 간단히 수납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도 비스듬하게 넣을 수가 있고요. USB 타입이라든지 라이터도 있어요. 12V 소켓 다양하게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한쪽에는 이제 주행 모드라든지 아주 최소한의 오토홀드,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든지 간단한 버튼들을 또 깔끔하게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열리죠. 이 콘솔 박스를 보면
500ml 생수병을 한 10개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 차의 크기를 감안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손에 쥐는 맛도 나쁘지는 않아요. 가죽도 잘 마무리되어져 있고 나름 패들 시프트도 달아 놓았는데, 우리 최근에 이 에비에이터에서 들어갔던 스티어링 휠보다는 좀 한 세대 전 거 같긴 해요. 그냥 물리 버튼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에비에이터는 꽤나 멋있게 이렇게 터치식 화면이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스티어링 휠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SUV답게 모든 링컨의 최신 기능을 다 집어넣었죠. 그래서인지 버튼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 도어 쪽 버튼은 이거 하나하나 다 눌러보고 외우려면 내 차로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또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앞뒤로 밀고 뭐 등받이 각도 조절이 끝이 아니라 세분화돼서 다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 몸에 최적화돼서 맞출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의 버튼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3단계나 마련이 되어 있고, 마사지 버튼도 당연히 위치해져 있죠. 이외에 이 안쪽에도 이 브레이크나 엑셀 페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자동 버튼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눌러볼 게 굉장히 많다라고 일렬을 평가를 내리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요 동그란 스피커 보이시죠?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스피커를 넣었는데, 개인적으로 링컨 차들을 타면서 제가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레벨 오디오 제품이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도 약 20개에 달하는 오디오 스피커가 아주 곳곳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처음에 차를 개발할 때부터 같이 협업해서 최상의 사운드를 구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면 그 진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링컨 차의 아주 강력한 킬링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 레벨 사운드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외에 1열의 또 다른 특징, 역시 큰 차답게 수납 공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플로팅 아래쪽 부분의 수납 공간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뭐 생수 한 10개 넣을 수 있다 그랬죠. 500ml. 여기도 한 10개 넣을 수 있고, 진짜 뭐 웬만한 각티슈라든지 뭐 핸드백도 넣을 수 있는 상당히 큰 공간을 갖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도어 같은 경우도 2단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또 큼직큼직한 컵홀더가 몇 개야 도대체, 엄청나게 많은 또 사이즈의 수납 공간을 자랑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열 설명은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 1열보다 더 화려한 2열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링컨 내비게이터 2열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만큼이나 소개해드릴 게 너무 많은 2열이에요. 우선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은 바로 이 가운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국내 판매 중인 링컨 내비게이터의 경우는 이렇게 독립 시트를 가진 7인승 버전과 벤치 시트를 가진 8인승 버전으로 나뉩니다. 시승차는 7인승을 갖고 왔어요. 제가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여기서부터 봅시다.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니까. 일단 이 센터 터널 1열에서의 넓은 센터 터널 그대로 2열 똑같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진짜 시선을 압도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버튼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공조장치 버튼이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시인성이 되게 선명해요. 진짜 선명해. 이런 돌리는 감각도 좋고 꽤나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요 아래쪽에는 이제 각종 충전 단자들이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USB, 그 다음에 C타입, 그 다음에 12V 이외에 뭐 다양한 230V 150W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내리면 컵홀더가 있어요. 이 컵홀더 2개가 있는데 여기도 컵홀더가 있어요. 그래서 2열은 컵홀더가 4개다 아니다 6개다. 도어에도 컵홀더가 있어요. 그래서 2열에 컵홀더만 6개. 음료 6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의 액정창이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센터 부분은 순전히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에요. 볼륨 조절이라든지 뭐 라디오 갔다가 뭐 음악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각보다는 좀 작게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다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이 부분, 저는 이 부분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뒷좌석에 독립식 모니터를 갖고 있는 차입니다. 이거 두 개 딱딱 달려 있으면 딱 봐도 굉장히 고급차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두께 자체는 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나요? SD카드라든지 옥스 단자라든지 뭐 HDMI 케이블이라든지 다양한 또 인포테인먼트 환경을 즐길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정말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도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터치가 안 돼요. 이게 터치가 진짜 편한데 터치 안 되고, 요 아래쪽에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 막 들어가서 뭐를 또 블루투스를 잡고 오디오 세팅을 하고 막 이래. 헤드폰 기본으로 일단 주기는 하지만 요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냥 바로 이렇게 홈 버튼 누르고 싶은데 조금 좋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이외에 시선을 위쪽으로 두면 굉장히 커다란 창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또 위치해져 있죠. 참고로 뭐 공간은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여유로운 공간이 나옵니다. 이제 3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3열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 한쪽 편에 마련되어져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2열 시트가 땅땅 접히면서 앞으로 쫙 밀려 나가요. 요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열을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차고도 높고 크기 자체가 워낙 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여요. 이렇게 다시 놓고 이외에 수동으로 앞뒤로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등받이 각도를 완전히 플랫하게 접는다거나, 2열은 이 정도 활용을 하면 될 것 같네요. 3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에 들어왔습니다. 2열을 조금 당기면 공간에서의 여유는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UV, 확실히 이 3100mm가 넘어가는 거대한 휠베이스를 가진 SUV는 3열에서의 답답함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좋다. 특히 앉았을 때 이 허벅지와 종아리가 딱 접히는 각도, 이 시트의 높이가 꽤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1, 2열에서 앉았을 때 이 안락함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말 큰 차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머리 윗공간이 3열도 남아요. 진짜. 그다음에 3열 전용 송풍구는 요 위쪽에 또 마련이 되어져 있고, 별도의 두툼한 또 2개의 컵홀더와 여분의 수납 공간들, USB 포트도 또 있고, 뭐 편의 품목에서는 크게 나무랄 부분은 전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개인적으로 좀 액정창이 있었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수납함이었구나. 아무튼 이거 가운데가 확실히 크니까 3열도 커버가 되네요. 뭔가 되게 3열에 앉아있는데 2열에 앉아있는 것처럼 고급감을 나타내는 데에도 조금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버튼은 뭘까요? 역시 3열이 버튼 하나로 리클라이닝이 돼요. 진짜 너무 좋아. 대단한 거 아닙니까? 3열 탑승자도 온전히 내비게이터의 안락함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차가 갖고 있는 또 이 실내 공간의 아주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링컨 내비게이터의 트렁크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도 꽤나 좋은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안쪽에도 별도의 또 아주 짜잘한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 좋은 것 같고, 이쪽에 보이시나요? 버튼이 6개가 있어요. 2열과 3열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버튼인데, 한번 쫙 누르면 3열이 먼저 접히죠. 알아서 헤드레스트도 딱딱 접혀요. 센스 있는 모습. 3열을 완전히 다 접히고 나면 풀플랫 형태를 보여주고요. 2열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딱 접게 되면 또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인승 같은 경우 이 벤치 시트를 이용하면 차박을 하기에도 엄청나게 넓고 전혀 손색 없는 공간이 나오죠. 참고로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2200리터에 달하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차를 갖고 있으면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앉았을 때 쾌적한 공간성, 그 어디에도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게 내비게이터의 특징입니다. 참고로 요 3열 시트 다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올라가요. 2열은 수동으로 올려야 되지만요. 네, 링컨 내비게이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첫 느낌은
진짜 높아요. 와, 정말 옆에 웬만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와 눈이 마주칠 정도의 아주 높은 또 시트 포지션을 갖췄고, 이 보닛도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웬만한 지금 바로 옆에 모닝이 지나가는데 정말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려다보는 맛이 상당합니다. 진짜 큰 차를 몰고 있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보다 막 운전이 버겁다거나 무언가 좀 사각지대가 많아서 워낙 큰 차이다 보니까 힘들 것 같다라는 또 이런 생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시야각이 진짜 좋네요. 전반적으로 앞유리도 그렇고 이 양옆 같은 경우도 뭐 사이드미러도 그렇고요. 이 최적의 각도 시야각을 제공을 하고, 특히 룸밀러도 뒷유리창이 그냥 온전히 통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운전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좀 힘들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거대한 보닛 안에 들어있는 엔진 V6 3.5L, 여기에 트윈 터보를 맞물렸습니다. 변속기는 10단 자동이 들어가고요. 그 결과 최고 출력이 457마력, 최대 토크가 71kgm에 달합니다. 뭐 V8 엔진 전혀 부럽지 않아요. 진짜 V6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이 출력과 토크를 뽑아내 주기 때문에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이 차의 강한 성능, 이 거대한 덩치를 이끌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살짝 가속 페달을 밟아도 우웅 하는 이 소리와 함께 RPM을 살짝 올리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경쾌하게 나가거든요. 진짜 심지어 이 소리도 약간 V8 소리가 좀 나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이 V6 3.5 트윈 터보 엔진 너무 잘 세팅되어 있고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파워트레인을 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단 자동 변속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허둥지둥 되거나 단수를 못 찾아가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 언제 어느 정도 단수가 변경했는지 운전자가 쉽게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차곡차곡, 그리고 매우 민첩하게 단수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전혀 흠지어볼 곳이 없다, 웬만한 V8보다 훨씬 더 멋진 능력을 소화해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우수한 파워트레인을 조금 더 활용도 있게, 가치 있게 선물해주는 하나의 시스템, 바로 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겠죠.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했을 때 이 디지털 계기판에 표현되는 그래픽이 진짜 예뻐요. 정말 웬만한 독일차도 이런 그래픽은 절대 못 따라할 것처럼 너무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웬만한 무슨 영상을 보는 것 같은, 지금과 같이 컴포트에서 조금 더 역동적인 주행을 위해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사이트라고 뜨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스포츠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응답성 있고 활발한 주행, 굉장히 또 섬세하게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 소리 뭐야, 이 소리 진짜 장난, 이거 V6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의 8기통 엔진에서나 날 법한 소리인데, 이런 소리를 내면서 4000rpm 이상까지 엄청 후련하게 속도를 또 바늘을 꺾으면서 굉장히 또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숫자만 해도 전혀 부족하거나 답답한 게 아니죠. 무려 457마력이에요. 여기에 토크가 71토크. 수치상으로만 봐도 엄청난 펀치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이 운전자 발끝에서 스로틀을 열면 즉각적으로 엔진에 또 엄청난 또 몰아붙이는 또 힘을 자랑하거든요. 이거를 운전자가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아주 100점 만점에 100점 그 이상을 주고 싶다 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부분도 눈에 띄기 마련이죠. 일단은 조금 더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노멀로 갖다 놓을게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가 굉장히 많은데 4륜구동이라든지 슬리퍼라 그래서 이제 조금 노면이 안 좋을 때 유용한 드라이브 모드도 있고요. 굉장히 좀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지금 35도, 6도에 달하는 아주 쨍쨍한 날이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에 놓고 여유롭게 날리도록 할게요. 이 단점 얘기해야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승차감이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이런 플래그십 SUV, 플래그십 라인업
브랜드의 기함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쇼퍼 드리븐을 위한, 그리고 이 차 뒷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호화롭지 않습니까? 그만큼 승차감도 참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라이벌과 비교해서 승차감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원인은 역시 이 프레임 바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확실히 뭐 충격을 흡수하는 면이라든지 뭐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 능력,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요즘 SUV 하면 이 모노코크 바디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프레임 바디는 상대적으로 이 충격을 흡수하거나 운전자, 이 탑승자에게 전달해주는 능력이 그렇게 막 모노코크처럼 월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요철을 지나거나 아니면 조금 B급 도로가 연달아져 있다, 아니면 조금 빠른 속도로 과속 방지턱을 넘긴다, 뭐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이 세시에 가해지는 충격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플래그십 라인업이 보여줄 수 있는 승차감을 조금 떨어뜨린다 라는 부분이 내비게이터 살짝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 뭐 스티어링 휠 역시 이런 차에서 뭐 핸들링, 코너링을 논하기는 좀 그렇죠. 이 차도 롤이 심합니다. 휘청휘청거리고 이 스티어링 휠 반응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죠. 근데 뭐 단점으로 치부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큰 차를 여유롭고 또 고속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뭐 코너링, 핸들링은 그렇게 뭐 단점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적어도 이 세시에서 오는 충격, 흡수,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운전자, 탑승자에게 전달해지는 이 승차감이라는 부분은 그래도 라이벌 대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대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조금 빠르게 달리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풀고, 아니면 뭐 정체, 가감속이 이어질 때 브레이크를 계속 끊었다 밟다 끊었다 밟다 했을 때 이 큰 차를 이끌면서 브레이크 담력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 뭐 갑자기 막 노즈다이브 현상이 심해서 훅 잡거나 아니면 운전자를 당황시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좀처럼 오지 않고요. 뭐 담력도 일정하고 이 차 거대한 크기와 길이를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아주 잘 좋은 세팅력을 보여준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연비, 효율 그래도 얘기해야겠죠. 이 차 7km대를 이제 환경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는데 실제로 뭐 도심에서는 한 5km대를 보여주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잘 달리면 한 8.5 정도를 또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워낙 이 정도 크기의 차를 끌면서 효율까지 바라는 건 좀 무리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이랑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메리트, 가격에서 나옵니다. 링컨 차들이 대부분 그렇죠.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다른 독일산 브랜드보다는 확실히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차 같은 경우도 가격에서 그래도 조금 많이 수긍이 되고 단점들이 상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참고로 국내에는 이 리저브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돼요. 7인승, 8인승만 선택을 하면 되고요. 가격은 1억 1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괜찮죠? 독일산 프리미엄 브랜드가 1억 초반에 구입을 하려면 뭐 이거보다는 확실히 좀 더 작은 급의 SUV를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차 역시 미국 차답게 아주 넉넉한 인심을 바탕으로 뭐 파워트레인의 성능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다 커요. 다 크고 큼직하고 거대하고 그냥 다 그러거든요. 이런 아주 큰 차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다양한 이점을 바탕으로 또 뭐 레벨 오디오 시스템이라든지 뭐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 2열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편의 및 안전 기능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차의 편견을 버릴 만한 이 마감 품질, 퀄리티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1억 1천만 원이라는 가격, 저는 분명히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링컨 내비게이터 일단은 크기 깡패예요. 정말 이 세워져 있을 때 아니면 달릴 때도 그렇고 도로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을 만한 굉장히 큰 차체를 바탕으로 오너의 자부심도 뿜뿜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실내로 들어왔을 때는 정말 고급스러운 미국 차가 보여줄 수 있는 럭셔리 프리미엄의 정수, 굉장히 또 높아진 기술력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V8 못지않은 V6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 파워트레인의 아주 이상적인 조합도 꽤나 좋았고요. 승차감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워낙 뭐 아주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빠르게만 안 달리고 되게 여유롭게 크루징, 좀 장거리 고속 크루징을 뭐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모두가 안락하면서도 편안하게 이동을 즐기기를 원한다면 이 내비게이터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1억 1천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도 덤으로 챙겨 가시고요. 네. 지금까지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